오늘 사회를 맡게 된 조합이사 양유홍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드는 사주구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성수 더 77 디자인 포럼을 시작한 지 벌써 3회가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지하 주차장 및 기타 시설 계획 및 활용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자인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포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정영보 조합장님 인사말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영보입니다. 오늘 3차 디자인 포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차 디자인 포럼 그리고 2차 디자인 포럼 오늘 3차까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정말 어떤 사지구의 변화가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8일간의 설문조사를 마치고 조합원분들의 어떤 선택, 최고 충고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날이 어제 있었습니다. 상당히 놀랐는데요. 저희가 6시에 저희들의 어떤 조합원분들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뉴스가 6시 7분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띄운 건 아닙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전날에도 그 기자분들이 연락이 저한테 주셨고 당일에도 아침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저희 조합원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기자님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조합원 전체 문자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연락이 와서 대략적인 정보를 남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간단하게 5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기사를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해서 어제 오늘 모니터 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숨가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1차에 저희가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2차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커뮤니티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지하 주차장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건축 비용에 대해서 저희 설계팀 그리고 저희 건축사님하고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9층하고 77층의 그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되고 내가 판단함에 있어서 이걸 알고 판단하는 것과 단순하게 조합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얻어가고 그리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축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224-22 송재영 건축사입니다. 그래도 여기 불 좀 앞에만 이쪽. 세 번째. 네. 아니 저 끝에 왼쪽만 주세요. 맨 끝에. 지금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그 디자인 포럼을 하는데 사실 다른 지구에서 이 포럼에 뭐 참석을 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뭐 시공사 뭐 설계사들도 얘기가 있는데 우리 조합원만의 이제 시간이고 우리가 먼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나 뭐 시공사는 그 다음에 봐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만의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차 계획에 대한 그 목표, 그 다음에 이제 비정비 사업장에 대한 비교 분석이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 법제처에서 이 지하 주차장의 이 기둥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사례가 있어요. 적용이.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주차장의 메인 게이트 진입로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드롭 오프 존의 설치, 다음 주차장의 색채 관련된 디자인 계획, 그 다음에 주차폭, 주차 경사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등에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 3개 창고가 계획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지하가 이제 자꾸 구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하에 이제 그 무량판 구조를 많이 요새 합니다. 왜냐하면 단면을 좀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상가가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개념적인 정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있고, 여기 보시면은 공사비 증액 관련한 이제 사례 분석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지구 공사비에 관련된 주요 차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상황들이 또 이렇게 펼쳐지니까 앞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좀 넘어가고 뒷부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공사비를 좀 활용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좀 공사비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대략을 조합원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거는 좀 이해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이 주차장 계획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 주차장에 이 세심한 계획을 해야 되는가?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차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성향이라 그런지 일본 사람이나 이런 데랑 좀 다르게 우리는 조금 차를 좀 이렇게 좀 큰 거를 선호하더라고요. 대략 보면. 그리고 이 요즘에 이 차들을 SUV 같은 거를 많이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이렇게 놀러 가거나 뭐 이렇게 뭐 SUV 같은 것들이 좀 다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차량을 각 집에서도 이렇게 SUV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유럽도 그렇고 이 SUV의 이 구매 그 빈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뭐 세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컨드카로 SUV를 갖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렇게 구매를 계획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이 배터리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막 한참 소형화되다가 다시 좀 커지는 이유가 이 배터리의 이 용량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차를 살 때 너무 또 작은 차는 또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지금 주차장이 아주 이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우리가 차를 새로 샀는데 이렇게 문콕 때문에 차가 손상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이 굉장히 소통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접촉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주차장 법규를 정할 때 주차장 법은 최소한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데 사실 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을 의미하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 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막 한 3,000대 막 4,000대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차량이 다닐 때 법적으로만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요구하는 그 크기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자분이 차량도 많이 타게 되고 또 이 나이가 좀 많은 분들도 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항상 법적인 것보다는 조금 커야 된다는 거죠. 차량이. 그리고 이렇게 주차 빌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2대 있으면은 이렇게 막 한 대씩 놓고. 왜냐하면 뭐 자기 새 차인데 저렇게 놓고서 막 이렇게 뭐 벤츠 새 차 사놓고 여기다 2대에다가 한 대 세워놓고. 이런 경우가 꽤나 있어요. 아파트들마다. 왜냐하면 내 차는 좀 이렇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 주차 스트레스 해결책은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결국은 이런 게 다 이제 돈하고 연결이 되죠. 이게 주차 폭이 좀 넓고 완만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술 먹고 운전해도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넓고 완만하고 크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사고도 적고 운전도 편하죠. 실제로 장애인 그 주차나 장애인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용할 때 굉장히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거나 또는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은 일반인이 쓰면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차라든지 이런 용도들은 정말 법에 있는 것보다 훨씬 완화된 규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주차하기도 쉽고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차 기준은 과거에는 2.3m였습니다. 한 6년 전까지. 그런데 이게 2.5m로 확대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파트 주차장마다 확장형이라고 2.6m 또는 2.8m까지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고 넓은 데가 뭐 지방이지만 거기는 뭐 3m까지도 이렇게 제한한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부 3m는 아니고 뭐 한 2.8m 뭐 이 정도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슈퍼카 굉장히 비싼 슈퍼카 이렇게 올리는 차인데 문 한쪽이 열렸을 때는 2.6m 정도 필요하고 양쪽이 열렸을 때는 3m 정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비싼 차들이 뭐 또는 큰 차들이 이 주차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문이 좀 열렸을 때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은 그다음 2.8m 정도를 놓으면은 이 문콕 사고나 뭐 이런 것들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거 보시면 그 지금 아주 고가 주택들의 이 지하 주차장의 모습인데 굉장히 뭐 슈퍼카 있죠, 뭐 페라리도 있고 뭐 람보르기니도 있고 뭐 벤츠 S 클래스도 있고 막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한 대씩 띄워놓고 주차하는 거예요. 이 비싼 뭐 몇 억씩 되는 차들이 이렇게 막 주차를 여유 있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여기 뭐 비싼데 근데 우리가 사실 목표로 하는 게 이런 차를 가진 사람들도 편안하게 우리 단지에 주차하고 여기면은 내가 차를 어떤 사람들 막 3대, 4대, 5대씩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 서민들이 보기에는 막 저거 뭐 돈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도조차도 우리가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아파트가 시장에 내놨을 때 여기 뭐 모든 게 다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수요층을 우리가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차주들의 이런 잠재 수요까지도 우리 수요층으로 만드는 작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기업의 뭐 IT 기업의 뭐 사장이라든지 또는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그런 취미를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야 여기는 뭐 이 정도면 뭐 들어올만 하겠네. 그 정도 되는 이 주차의 그 어떤 수요를 다 이렇게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보시면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사지구 주차 계획의 목표가 그 현재 아파트 가치의 핵심 기준인 주차 시설의 이제 주요 차관 사항을 우선 검토를 하는데요. 주차 대수 비율은 8사 전용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6대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집에 보통 요즘에 차가 좀 많은 데는 2대나 3대까지도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집도 뭐 애들이 좀 있을 때 어떨 때 3대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가정이지만. 그런데 보통 2대를 가지고 있는 집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압구정도 보면은 최근에 설문조사한 거 보면은 3세대까지 했더라고요. 한 세대당. 그래서 우리는 2.6대 정도는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되면 한 3,400대 정도 됩니다. 우리 그 사지구의 그 수요가요. 그리고 주차장 구획은 2.8에서 한 3m. 그래서 3m짜리는 한 세대당 한 대 정도는 가질 수 있게. 그래서 SUV가 좀 큰 게 있거나 저 세단이 좀 큰 차가 있을 경우에는 3m 되는 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문 콕 걱정하지 않고 주차도 편안하게. 이거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다는 거죠.
거죠. 그러면 대충 한 80대 중반 정도까지는 운전이 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주차하려면은 사실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3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 막 젊고 좀 여러 가지 뭐 아주 스마트할 때야 조그마한 데도 샥샥 넣지만 나이가 들면은 사실 주차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세대당 한 대 정도는 좀 완속 충전기를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2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전기차를 가진 세대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50대 정도는 이제 고속 충전기를 달아서 한 30분이나 1시간에 충전하고서 바로 가실 분도 있고 밤에 주차하실 분들은 뭐 완속 충전기에다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처럼 내가 언제든지 와도 이 전기차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런 좋은 차들은 이 차체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런 좀 스토퍼, 이게 주차 걸리는 방지도 낮은 것으로 해서 이제 차량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의 진입이 요건 뭐냐면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들어가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나가기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여자분들 막 운전하다 보면은 저쪽에서 차 들어오고 할 때 램프에서 이렇게 교행할 때 이게 접촉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이 회전 반경을 조금 이제 잘 그 감각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출입 시 충돌 사고 방지가 좀 필요하고 쾌적한 이제 주행 경로 확보가 좀 필요하다.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요즘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나인원 한남인데 이쪽은 보행자 길이고 이쪽으로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이게 나오는 게 또 다르고 이제 그래서 저 램프에서 사고가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100% 2.8m 정도로 확보하고 캠핑차나 대형차를 위한 와이드 주차. 요거는 이제 한 3m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주차장 특화 계획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색채 구분이 있고 주동별 드랍존도 있고 주동별 세대 창고가 있고 8m 정도 되는 광폭 램프가 있고 여기에 보통 램프가 6m에서 한 6.6m 정도 되는데 8m 정도 하면은 뭐 사실 한눈 감고 해도 뭐 주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차 주차, 요거는 이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가구에 이제 2대에서 3대까지는 하고 재활용품 보관소, 뭐 택배 및 정차 공간, 차량 정비 및 청소 공간, 요거는 경정비, 거기서 뭐 타이어에 바람을 넣거나 뭐 좀 청소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펌프로 빨아들이는 게 좀 필요하거나 하면 이제 그런 경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이 LED 디밍 제어는 뭐냐면 차량이 지나갈 때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잘 해놓으면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그 불의 밝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차할 때 또는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한 그런 상황을 이제 갖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기준공된 정비사업체 주차 관련 분석이에요. 요거가 왜 이걸 적었냐 하면 제가 우리 설계팀에서 요즘에 만든 반포 쪽에 그 아파트 단지하고 송파 쪽에 만든 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반포 쪽은 1.8대 정도 돼요. 반포 쪽은. 그리고 송파 쪽은 1.3대 정도 되더라고요. 벌써 이게 0.5대 차이지만 여기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2.68대. 성수동이죠. 그 다음에 트리나제가 좀 옛날에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1.63대예요. 잘 보시면은 여기 반포에 새로 진 거는 요 빨간 게 주력 평형입니다. 빨간 게. 그래서 84, 112, 129가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1.8 놓은 것 같고 잠실 쪽은 주력 평형이 요
8사하고 59 정도 이런 게 주력 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1.36을 놓은 거는 이게 세대수가 좀 많은 막 5,600세대, 막 9,500세대 이러기 때문에 이게 1.3대 놔도 약간씩은 여유가 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주력 평형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차 대수가 상당히 편차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포 쪽은 최소한 84나 뭐 101, 120, 112 이런 게 주력이기 때문에 조금 넓죠. 그래서 이 차량도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반포 쪽은 요즘에 새로 진 데는 1.8대가 좀 넘어간다. 그 다음에 요건 아주 최고급 아파트죠. 나인원 한남 에테르노 PH129는 최근에 지었는데 요거는 4.5대, 5.3대, 5.5대 이래요. 근데 요건 주력 평형이 거의 200대예요. 80평, 70평.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한 세대당 적어도 뭐 세대에서 6대까지 차가 있는 거예요. 자기 차도 있지만 뭐 어디 갈 때 필요한 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평형대가 크지만 그에 따라서 주차 대수도 크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 우리는 어느 정도 레벨에서 주차 대수를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좀 나오죠. 그게 저희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정도의 핀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대수는 작고 물론 여기는 평형이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이 상업지역에다 짓다 보니까 2.6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보다는 주차가 여기 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곳이다 이거죠. 넓은 데 비해서 차량 대수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아소포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한남 3구역은 재개발. 요거는 이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한남 3구역은 5,816세대인데요. 요거는 최초의 1.26대였어요. 최초 설계 때. 현대건설하고 계약할 때. 그런데 지금 1.8대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사비가 1.2조 정도가 늘어나게 현대건설에서 최근에 제안을 했거든요. 요거 보시면 최초의 계획이 얼마나 조금 안 좋았었나 그런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대로 증가하는데 뭐 고급화도 하고 주차 대수도 증가시키면서 주차장 늘어나고 이러니까 한남 3구역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 1.8대로 0.5대 정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조 단위의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죠. 이건 온전히 조합원이 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분양에서의 그 분양가 상한제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서의 이 수익도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비를 그냥 옴팍 다 조합원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자, 5구역은 한번 보시죠. 5구역도 59, 84, 114가 주력인데요. 지금 최초에 1.35대로 잡았는데 지금 심의가 최근에 통과가 되는데 이 주차가 여기도 증설하고 있다는 거죠. 1.8대만 2대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을 세워놓은 게 너무 적은 대수로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죠. 지금 성수 1지구도 최근에 이제 총회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도 보면 1.32대예요. 지금 계획 세우는 게. 자, 여기도 틀림없이 뭐 최소한 2대 정도까지 늘어날 텐데 결국은 저거는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차 계획을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이거 뭐 거의 조 단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한남 3구역처럼. 자, 우리 사지구는 지금 한 1,400에서 1,400세대 정도로 봤을 때 2.57대 이상은 좀 계획을 세워놓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그 사지구는 설계팀에서 한 2.6대 정도는 확보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 대형차나 고급차들이 그런 수요자들을 이렇게 확보를 하려면은 조금 지금 뭐 많다고 생각하지만 압구정 정도를 생각했을 때 압구정이 2.5대에서 2.8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수요층을 좀 빨아들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강뷰, 남양의 한강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이런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소한 압구정 이상의 수준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뭐 충분히 가서 살 수 있겠다. 그러려면은 모든 이 계획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에서 지하주차장 기둥 설치에 대한 해석. 여기 보면은 대부분은 괜찮은데요.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침대. 이렇게 90도로 꺾어질 때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도 주차장 나갈 때 이런 꺾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돌아서 나갈 때 항상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제처에서도 이런 부분이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주차할 때 차량에 이게 이런 뭐 이렇게 접촉 사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 건축 법규에 이렇게 이 제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있으면 아마 바뀔 소지가 커요. 주차장이.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요게 아마 한 20% 정도가 20%까지는 많고 한 15% 정도가 감소하게 돼요. 이 법규를 적용하면. 근데 아직까지는 요거까지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적용이 되면 요 주차 대수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그 정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이네. 그건 아마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출입구인데요. 요건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주차장 출입구의 모습이죠. 요건 아주 오래된 뭐 80년, 90년대 때고 요건 이제 뚜껑을 덮으면서 약간의 이제 기계적인 장치가 들어간 거고 요건 이제 뭐 최근에 한 10년간은 요렇게 많이 했는데요. 요거 보면은 지금은 요게 2.3m만 넘으면 된다. 그래서 법은 항상 최소한을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제 이런 택배차들이나 차량이 좀 높은 게 가려면은 2.7에서 요즘에는 한 3.3m까지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새 좀 많이 채택을 한다. 자, 그래서 그 주차장의 메인 출입구에 이제 최근에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원베일리 보면은 이 단지에 이 메인 게이트가 있고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주차장 들어가는 길인데 주차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좁지가 않은 거예요. 나오는 길은 2대씩 돼서 차량이 휙 나오게 돼 있고 들어가는 길은 직접 들어갈 차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 드랍존을 설치해서 차들이 드랍해가지고 다른 물건 같은 걸 내리거나 할 때는 이렇게 드랍존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여유롭다. 그렇게 돼서 이게 들락달락하는 차들이 이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을 통해서 사고의 위험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 환경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베일리가 최근에 이런 거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보면 거의 4차선이 확보가 되죠. 네. 다음은 이제 여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인데요. 여기는 아예 별도로 주차장을 따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건물과는 별도로 아예 뺐어요. 그래가지고 요 주차장만 따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이 집중호우가 있어요. 그 장마철 지나고도 집중호우 때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차수벽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얘가 자동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이 이 높이까지는 못 넘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사지구도
이렇게 평평하고 조금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차수 장치를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주차장으로 직접 비가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가 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예, 다음은 좀 나인원 한남인데요. 사실은 나인원 한남이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서 이 주차나 이런 것들은 가장 고급화되어 있더라고요. 이 칼라를 쓴 거라든지 이 들어가는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눌러주세요. 네. 네. 지금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GS 건설에서 만든 건데요. 각 진출입구 부분에 대한 디자인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차량이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 입구서부터 지하 주차장 입구, 세대 동 입구, 엘리베이터 입구, 세대 입구까지의 디자인 개념을 쫙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제시를 한 거죠. 우리도 이 나름대로 통일된 디자인 전략을 좀 갖고 설계를 만들어서 각 이제 뭐 시공사마다 이제 자기 색깔을 입히겠죠.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단지가 갖고 있는 특색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단지에 접근할 때부터 세대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통일된 어떤 디자인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지구는 굉장히 다양한 컨셉을 가진 계획을 만들었구나. 그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집 들어갈 때마다 좀 새로운 감각을 좀 느낄 수 있고, 이건 동별로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동, 2동, 3동 있으면 동별로도 다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드롭존 계획인데요. 드롭존이 뭐냐면 차량이 막 지나가는데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 차량이 세워져서 여기에서 내리거나 물건을 내리거나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3,600대 정도 되는 주차가 있는데 여기 막 이런 데다 세워놓으면 이게 차로가 좁아들죠. 그래서 별도의 드롭존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한 50층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70층대로 가겠지만 6호를 계산했을 때 50층이면은 벌써 5, 6에 30, 300세대예요. 300세대. 그리고 만약에 70 몇 층이면은 우리 같이 77층이면 450세대를 넘어가요. 그러면 한 동에 사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도 최소한 뭐 어떨 때는 뭐 300대, 어떨 때는 뭐 600대 이렇게 막 여길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드롭존이 굉장히 각 동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관이 되는 거죠, 현관. 그래서 이 차들이 지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내리거나 또는 어른들이 내리거나 물건을 내릴 때 이렇게 파가지고 드롭존을 설치하는 것을 요즘에 건설사에서 많이 제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이 우리 옛날에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조명만 켜놓고 차가 이렇게 주차하는 게 아니고 요런 드롭존을 해서 호텔에 들어가듯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 로비를 사용하는 호수가 적으면 한 200호에서 많으면은 한 500호 정도까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들어가는 입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놔가지고는 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요게 이 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이 드롭존의 입구를 포함해서 이 로비까지 포함해서 이 드롭존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저런 게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한 로비에 500집이 그걸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로비가 필요한 거죠. 그게 지하 3층, 뭐 지하 4층, 지하 1층 뭐 이렇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죠. 요즘 이제 건설회사들도 굉장히 다양한 드롭존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삼성이든 뭐 현대든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그 중에 가장 멋있고 기능적으로 잘 구성된 그 공간을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거 트리마제 이제 호텔식 드롭존인데요. 요게 이 위에가 이제 저 조경이에요. 여기 지하 1층이지만 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죠. 그래서 마치 지하 같지 않은 지하인데 여기 차량이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은 이쪽으로 차들이 쭉쭉쭉 빠져나갈 수 있고 여기에 잠시 타거나 내리거나 뭐 물건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지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가 이제 2016년에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롭존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도 보면은 이 트리마제를 굉장히 샘플링을 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하 같지 않게 이렇게 굉장히 환기나 채광이 잘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저런 거랑 비슷하게 드롭존이 설치가 될 텐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파트 단지의 이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압구정의 3구역의 계획안이죠. 3구역은 뭐, 그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설계사무소끼리 경쟁을 했는데, 요게 이제 뭐, 그 히림의 그 계획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하지만, 뭐, 이거 유명한 뭐, 진짜 7성급 호텔의 그 로비 같은 수준이죠.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뭐 발레 파킹도 되고 로보 서비스도 되고 뭐 막 어떻게 이런 것들도 다 한다는데 사실은 뭐 이런 로보 서비스 이런 건 사실 장기간 하긴 어렵고 이런 구성 이 빛이 떨어지고 뭐 조경도 있고 이 로비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이 뭐 아주 많은 인원이 이 로비를 이용할 때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대우건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여기서만 따지자 그러면 요 안보다는 이 안이 훨씬 낫죠. 이 드롭존도 이렇게 파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잠깐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뭐 현대건설에서 해놓은 건데, 요거는 약간 일반 아파트의 뭐 발전된 수준인데, 요건 좀 그래요. 뭐 막 몇백 세대가 쓰기에는. 근데 요런 것들은 굉장히 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공사나 설계사들이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야 우리 동수가 뭐 500집이 사는데 뭐 이 정도는 돼야 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한남의 현대건설이 제안했던 계획안이에요. 한남 3구역은 이 건물의 동수가 굉장히 많고 이 로비를 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뭐 많아봤자 한 50세대? 그러니까 로비가 적죠. 로비가 좀 작고 대신에 이 드롭존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요게 좀 안전하게 이제 다닐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요 로비가 작은 게 이 드롭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코수가 적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좀 큰 단지에서 드롭존을 만든 건데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고 이쪽은 뭐 인공 조명이든 자연 조명이든 빛이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밖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마치 보면 뭐 백화점이나 요즘에 뭐 신세계나 뭐 이런 최근에 지어진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이런 구성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중에 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요게 좋고요, 요건 안 좋고요. 이거를 설명드리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이제 제안을 하면 전시회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압구정처럼. 그래서 조합원들이 방문하셔가지고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보고 이런 것들도 다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뽑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수를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 하나만 좀. 네,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 색채 디자인 계획이에요. 색채 디자인 계획은, 요거는 보시면은 일반적인 아파트의 색채 계획안이죠. 뭐, 그래픽을 뭐, 요렇게 쓰고, 뭐, 번호도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쓰는 게 지금까지의 디자인 패턴인데요. 요게 뭐, 대부분 기존의 주차장 계획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라인원 한남이에요. 라인원 한남의 주차장인데 좀 색다르죠? 이 디자인 계획이. 이 보시면은
색깔도 별로 안 썼어요. 색깔도 별로 안 쓰고 모노톤인데 굉장히 이 깔끔한 차분하고 깔끔해요. 이게 저는 뭐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이게 굉장히 안정되고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쓰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국내 아파트의 주차장 디자인 중에서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부티나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를 위해서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줬어요. 펜트하우스는 뭐 워낙에 뭐 100억대 이상의 주택이니까 거기는 이제 차도 일반 차들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펜트하우스에 따른 전용 주차장도 좀 넣어놨다. 그리고 컬러나 조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일반 주차장들의 이런 그 색채 감각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나인원 한남이 주차장으로서는 아주 가장 좋은 이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거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인원 한남은 이제 2.7m,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2.5m, 트리마제도 2.5m, 뭐 그 정도인데요. 요거 보시면 뭐 대략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대당 몇 대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폭이 넓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2.5m짜리를 뭐 100대 놨다 이거보다는 자 세대당 뭐 한 대지만 우리는 2.8m, 3m 이 정도다 이래가지고 이 세대당 몇 대 이런 거보다는 폭이 넓은 게 훨씬 더 이 주차장이 고급스러운 그 다음에 주차장의 활용도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차량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업체를 뽑을 때 우리한테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그 회사를 좀 뽑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아까 저 써놨던 대로 그 주차 폭과 주차로의 이제 관련 계획인데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문짝 여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런 좀 뭐 이건 이제 제네시스고 이쪽 랜드로버인데 요런 것들도 2.6m에서 3m까지인데 보통은 2.8m 요새 이제 많이 하는 게 2.8m에서 3m 정도까지 주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은 잘 좀 그 나중에 우리가 어떤 주차폭을 가진 제한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조금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장애인 주차인데요. 사실은 장애인 주차는 우리가 대부분 장애인 주차를 쓰게 된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거나 뭐 아이가 생기거나 또는 애들이 있어서 차를 태우거나 할 때 이게 장애인 주차가 이게 3.3m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애인 주차 문을 열고 내리고 이 장애인 주차 도로를 따라서 현관까지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주차의 포인트다.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그 나중에도 내가 나이 들고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을 때 이런 주차를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주차 시설을 충분히 해놔야 된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전기차 관련인데요. 전기차를 보면 전기차가 이 하부가 배터리가 많이 돼 있죠. 하부가 배터리에 설치가 많이 돼서 사고가 나는 많은 부분이 여기 요 굴곡 경사로의 요 끝단과 하단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생겨요. 여기가 요 아랫 부분이 닿게 되거든요. 갑자기 되면 그래서 여기다가 완화 구간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주차가 편안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경사로에서 그 다음에 이 전기차 충전소 같은 데는 색깔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일반 차는 여기다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타원이 이 주차장이 들어갔을 때 차가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이 전기차가 낮은데 여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옛날에 그 나인원 한남에서 이 차량 사고 발생한 것도 이런 영향도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차들이 주차를 할 때 이런 차 밑에가 긁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여기 좀 낮은 거 쓰고, 그 다음에 회전 경사로 해서 이제 충돌 방지 사인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세대에다 들어갈 때 조명의 이제 시인성도 좀 굉장히 좋게 한다. 그 다음에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이 택배 차량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저기 어디 다산지구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택배 차량이 밖에서 막 하락을 해가지고 막 데모도 일으키고 이러는데 충분하게 이제 지하에도 주차가 이 택배 차량이 주차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이동에 따른 스마트 조명 시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이 이제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요거 보시면 요게 뭐냐면 이제 차량이 내 차, 저도 요즘에 차량 운전하다 보면은 주차시켜 놓고 내 차가 어디 있지? 지하 2층에 있나 3층에 있다 헷갈릴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내가 집을 나갈 때 뭐 딱 누르면 당신 차는 어디에 어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손님이 오거나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는데 내 차가 몇 % 충전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알려주는 시스템이 요새 다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기술적으로 이런 테크닉이 잘 구현이 된 주차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뭐 바이크 주차장도 있고요. 이렇게 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실내 청소나 이런 것도 좀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고, 뭐 펜트하우스 전용 주차장도 뭐 당연히 좀 해줘야 되겠죠. 이거 보시면은 이제 건설회사에서 요즘에 이 주차로 내려갈 때 뭐 시커먼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 환경, 뭐 조경, 뭐 이렇게 조명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주차장이 마치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이건 나중에 아마 시공사에서 제안을 할 때 굉장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지고 그런 디자인 제안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주차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로비가 있더라도 여기 로비 환경이 이쪽은 주차를 하지만 이 드롭존이라든지 이런 우리 로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좀 좋은 시설을 놓아서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지하가 마치 좀 지하 같지 않은 그런 빛도 좀 들어오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911 한남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주차 진입로예요. 그래서 진입로 할 때 마치 무슨 우주선 나가듯이 그런 데로 쭉 들어가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주차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죠. 차분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요 911 한남 정도를 샘플링하면은 좀 괜찮겠다. 주차 램프 같은 것들이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도 좀 풍나게 여기 주차장도 멋있고 좀 그런 것도 좀 친구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좀 좋겠죠 아무래도. 네, 요거 보시면 이제 압구정인데요. 요게 세대 창고 및 지하 전용 압구정이 요게 한 동이 한 400세대, 35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이만한 빨간 게 이제 한 건물이 쓰는 로비인데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주차가 안 되는 부분은 세대 창고를 쓰고 여기에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갈 때 여기를 갤러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 로비 이용자들이 항상 편안하고 좀 이렇게 널찍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죠. 이게 들어오는 요 시설들이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뭐 이거랑 거의 유사한 정도로 아마 나올 걸로 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계사무소도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런 주차 시설은 우리도 이제 뭐 77층 들어가면은 6호 그러면 450세대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450세대는 웬만한 미니 아파트 단지 수준이거든요. 한 450세대면 그러면 이 로비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지는 로비가 돼야지 우리 그 입주자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좀 멋있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압구정도 충분히 그런 거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요건 이제 세대 창고인데요. 지하에 세대 창고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새로 만드는 단지들마다 세대 창고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좀 개인별로 집집마다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 문을 단 거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무슨 통 같은 거 마련해 가지고 간이벽식으로 해가지고 준 건데 뭐 나름대로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세큐리티를 중요시하면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고 요건 뭐 창고니까 이렇게 물건이 이제 환기 같은 것도 좀 대고 하려면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의 특색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조합원님들이 그 의견을 좀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하 세대 창고는 뭐 이런 정도 스타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다 조합원님들 의도에 많은 그 의견을 들어서 할 건데 그런 것들도 역시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어떤 느낌의 어떤 형식의 창고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 부분에 이제 최신 시스템인데요. 지하 주차장이 있고 이제 이렇게 로비층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가 데크층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아래층에 커뮤니티 존인데 여기 보시면 뭐 거의 최고 수준의 그 이 시스템을 좀 사용을 했어요. 뭐 물 재활용이라든지 뭐 클린 에어 시스템이라든지 뭐 지열 에너지 뭐 그다음에 빗물 뭐 그다음에 층간 소음 완화, 단열 성능 강화, 뭐 그다음에 뭐 스카이라인, 뭐 태양광까지 뭐 엄청난 시스템을 썼는데 우리도 아마 대부분 저런 시스템을 다 쓰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저 건교부에서 잡고 있는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용적률하고 또 관계가 좀 됩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무량판 구조를 써가지고 문제가 된 여기 무량판이 보강을 하느라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둥 끝에 여기 보강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인원 한남이나 LCT는 기둥 끝에 강화 무량판 구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훨씬 더 이 슬라브 주변이 강화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를 좀 선정을 잘해서 구조 시스템을 우리가 좀 맞게 좀 해야 되겠다. 요거 트리마제는 라멘 이렇게 기둥에다가 보호가 지나가는 라멘 스타일로 썼죠. 요건 굉장히 안정된 구조입니다. 근데 요것도 굉장히 이렇게 강화 무량판 구조가 굉장히 이것도 좀 안정된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주차장은 그 돈이 많이 들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 구조 중에 아마 하나의 구조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인원 한남 정도 요런 정도 구조면은 아주 뭐 무난한데 뭐 튼튼하게 하자면은 트리마제 정도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런 정도로. 자, 요거는 조금 저랑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왜 요 그림을 해놨냐면, 여기가 1구역이고요, 2구역이고, 3구역이고, 4구역이에요. 우리 집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가로공원이 있어요. 가로공원. 1구역하고 2구역 사이에 가로공원이 있고, 3구역하고 4구역 사이에 가로공원이 있어요. 근데 1구역하고 2구역 사이에 가로공원은 성원중학교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보여요. 사실은 한강 가는 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우리는 왜 이걸 해놨냐면 만약에 건물이 여기다가 이렇게 쫙 놨을 때 여기가 빈 땅이 되죠. 여기가 또 빈 땅이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 연무장길 이렇게 오죠. 그러면 한강 가는 길을 우리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제 막 리모델링 중이고 재개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동선을 이 연무장길의 동선을 쭉 끌고 와서 여기 경수초 중에 요 벽, 그 다음에 여기 학교가 있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뭔가 이제 활성화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끌고 와서 한강까지 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요쪽에 우리가 어떤 앵커 시설을 줘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요걸 가지고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이 연무장 성수동 전체를 봤을 때 연무장길에서 이 동선을 끌고 와서 한강 가는 길로 갈 때 이것보다는 이 성원중학교에 막힌 공원보다는 이 뚫린 공원이 가로공원 활성화로 봐서는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 곳을 이렇게 지하 공원, 요건 마곡에 해놓은 건데 이렇게 지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제 생각엔 여기다가 뭐 콘서트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랑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왜냐하면 용적률을 좀 더 받기 위한 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한강 가는 시민들을 위한 이 성수동의 어떤 공공시설이 사실 부족하다는 건 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요 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썬큰 같은 데 내려가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 지하 상가의 가게도 훨씬 더 잘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 한강 가는 길과 연무장을 연결하는 요 동선 속에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조금 가치 있는 공간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단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한 수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은 그냥 우리가 아파트만 어떻게 잘 져가지고 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이거 장기간 우리 단지가 이런 단지 비용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을 시킬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단지의 구성만큼 우리 단지의 지속성, 그 다음에 입주자들이 돈을 좀 적게 낼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수익 사업으로는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분 같은 코너에도 사실 요거는 이제 용적률을 더 받아야 가능한데 이런 굉장히 좀 뭔가 아주 색다른 그런 디자인을 가진 건물 여기 지금 뭐 젠틀몬스터도 만들고 이쪽에도 뭐 하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랜드마크 같은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적절한 규모의 디자인된 그 뭔가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저것들을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뭐 단지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단지 자체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공원을 낀 요 시설이나 요 코너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요게 우리 단지의 가치와도 굉장히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님들도 뭐 여러 곳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저거 좀 좋다 뭐 우리 단지에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 다 우리 단지의 가치 향상하고도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조합원님들이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시간이 좀 있어요. 사실 몇 개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좀 발전적인 좀 제안을 조합원님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 이 전면 대로변에 이 지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활성화시킨 거죠. 이게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게 약간 그 좀 사람들이 가고 싶은 핫플레이스 같은 게 돼가지고 이 나인원 한남에
이렇게 약속 잡고 여기서 놀다 시간 보내고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요 코너된 요 부지에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좀 설계팀도 그렇고 머릿속에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지하 보면은 지하 같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요 입점에 있는 이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식당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향후에 나인원 한다면 좀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입점시키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건설사하고 좀 굉장히 서로 노력해서 상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첼리투스의 이런 그 건물끼리 연결한 브릿지인데요. 우리도 뭐 이런 브릿지를 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피트니스가 이제 요쯤 있죠. 요쯤에 여기가 피트니스인데 여기 좀 피트니스가 사실은 요거 약간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이런 기구라든지 이런 전망을 살리질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트니스가. 근데 사실 스카이 카페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연결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시설들의 이 피트니스 공간 구성이 좀 더 극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성공한 데는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설계사들이 제안을 오면 이제 그런 것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사례 분석을 조금 더 해서 이런 지상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즘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관련된 개정인데요. 그 대안 설계 등 무분별한 사업을 제한하고 결정된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공사가 막 그 오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설계한 이상으로. 그러니까 저게 서울시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설계한 거 이상으로 막 과하게 해가지고 공사비가 막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공사비 때문에 굉장히 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막 첨예하게 막 이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막 시공사는 막 던지는 거죠. 요새 뭐 내가 막 1,000만 원에 할 건데 안 하려면 말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다 이런 부분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경이 서울시에서도 보면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 기반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분별한 사업 제한을 제한한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 그 설계의 기본 계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저런 것들에 대한 변경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굉장히 밀도 있게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확보를 하고 그거를 시공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공사비가 뭐 수천억씩 움직이거든요. 우리만 해도 거의 2조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10%만 해도 막 2천억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설계를 해야만 나중에 이 변경이 좀 적어진다는 거죠. 요건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높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옛날 같으면 뭐 35층 지금 49층으로 하면 다 49층으로 한다?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좀 갖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여기 이제 압구정인데요.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70층이지만 여기는 30몇 층이라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지는.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물론 낮지만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은 이런 거 좀 지켜야 된다. 이게 좀 서울시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일지구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낮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낮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가운데가 좀 높아지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뒤쪽은 뭐 한강이 잘 안 보이는 데도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건물 동수를 좀 줄이고 77층으로 가면 대부분 한강뷰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팀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다행히
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세대, 그러니까 거의 가리는 거 없이 한강뷰 확보가 가능하다. 요건 나중에 다음번 포럼 때 그 배치 계획안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공사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사비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하는데 조정 불가능한 변수가 있고 우리가 조정 가능한 변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조정 불가능한 변수는 뭐 역사적, 지역적, 사회적 조정 불가 변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코로나 시기로 인한 특수 상황 이건 뭐 우리가 조정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수급 불안 이것도 뭐 우리가 조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조정 가능한 변수는 요거 이게 뭐냐 하면은 공사 중에 각종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사실 요건 우리가 조정 가능한 변수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현상 공모 시 심의 제출을 고려하여 변경이 최소화되는 제안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설계사가 제안을 해왔을 때 멋있다고만 뽑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사지구에 맞는 제안을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조합원들이 뽑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 공모 시 조합에서 고려한 목표 면적과 이 요구가 기능에 맞게끔 요걸 자세한 안내를 해야 되고 향후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뽑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포럼 등에서 공유된 조합의 목표에 부합되는 제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자인 포럼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조합원들 분이 한 표 한 표, 지금 전자투표를 하시려면 이렇게 한 표 한 표 이렇게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공유되는 목표가 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설계자 선정과 함께 조합의 최종 요구가 반영된 설계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주차장이 나중에 막 엄청 늘어난다든지 뭐가 엄청 늘어나는 이런 거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사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팩트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심의도면 제출 즉시 공사비 내역과 물량 내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자료를 갖고 시공사랑 협상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향후 최소한 면적의 증가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공사 선정할 때 나중에 면적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공사한테 막 이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는 우리는 면적 증가는 안 한다. 대신에 뭐 마감재가 좀 변경되거나 뭐 요게 형식이 좀 바뀐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는 계약 후 물가 상승분 일부 특수 자재 변경 정도만 우리가 용인한다.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요거 보시면 반포 1, 2, 4주구의 그 현재 공사비 증액 관련한 건데요. 반포 1, 2, 4주구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DH 현대건설에서 하는데 요게 이제 계약을 언제 했냐면 2017년에 했어요. 2017년에. 그런데 이때 2조 6천억 원에 했어요. 평당 500만 원대. 560만 원인가 했는데 지금 830만 원인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조 4천억이 돼서 이걸 4조로 공사비가 늘어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겠죠? 이게 뭐 물론 여기가 아무리 사업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60%가량이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이거 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2017년에 계약을 해놓고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은 그냥 돈 뜯기는 거죠, 시공사에.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프로세스를 좀 정한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진행하는 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거의 만약에 시공사 계약을 한 다음에 하루에 한 2억 정도씩 안 하면은 이게 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데 보고 이게 계약하는, 물론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한데 또 여기 코로나까지 겹쳐버렸죠. 전쟁 겹쳐버렸죠. 이러니까 뭐 자재값도 그렇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골치 아프게 된 거죠.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벌써 계약한 지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또 안 올려줄 수도 없어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다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단지가 적은데 신반포 22차인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근데 요거 보면 처음에는 힐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DH로 이제 하이브랜드로 변경하면서 면적 증가하고 시설 고급화가 있는데 2017년에 평당 500만 원대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평당 1,300만 원대가 됐어요. 이 규모가 작아서 뭐 그런 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야 이거 1,300만 원대면 거의 뭐 이 조합원들 이게 뒤집어지죠. 2배가 넘는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저러면은 이게 그 공사가 그 동안에 안 된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도 그 어찌됐든 시공사를 정하면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것도 웃겨요. 지금 첨단 삼익도 이게 롯데에서 하는데 요거 보면은 물가 상승분하고 커뮤니티 등 수차례 면적 증가 고급화 설계로 변경해서 지금 3,700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6,300억 원으로 해서 67%가 증가된 거예요. 요것도 이제 지금 공사하고 있지만 5년 만에 거의 뭐 60%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 뭐 서로 뭐 소송하고 막 난리인데 뭐 그래도 막 짓는 거죠. 빨리 입주는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 이 한강 뷰 확보를 위해서 조합이 좀 이 설계를 제대로 좀 신경을 못 썼구나라는 게 많이 보이는 거죠. 사실 요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알아서 잘한 것 같지만 실제로 조합에서 시공사들의 그런 이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강뷰가 보이는 곳이 이 창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요것도 보시면 요거 보시면 요거 둔촌주공인데요. 요거 뭐 만 세대가 넘죠. 만 세대가 넘는데 요거 보시면은 뭐 그 물가 상승분, 커뮤니티 등 수차례 고급화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계약을 해서 2조 6천억 원인데 요거는 1차 공사비 추가가 5,200억이 증가가 되고 하여튼 뭐 지금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뭐 이게 뭐 고분양가 어쩌고 저쩌고 그때 얘기가 엄청 많았었죠. 작년에. 근데 재미난 게 그냥 완판됐어요.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양가를 따질 때 뭐 고분양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걱정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좋은 곳은 그냥 뭐 순식간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울에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살만한 집이. 집은 많은데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공사비 증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커뮤니티 뭐 이런 수차례 고급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결국은 늘어나는 상황밖에 안 돼요. 근데 저것도 전조합하고 또 신조합하고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뭐 싸움하고 뭐 엄청나게 뭐 공사가 한 10달 동안 뭐 멈춰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좀 해가지고 그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사가 끝까지 충분히 그 고려를 한 작업들이 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어요. 공사 물가 상승분 같은 거는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면적의 증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면적의 증가는 크거든요. 그 금액이.
요거 보시면은 이제 한남 3구역이죠. 한남 3구역도 아까 보신 것처럼 주차 대수가 세대당 1.2대에서 1.8대로 변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기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이제 이 디자인 특화를 한 거예요. 막 이런 데도 건물을 이렇게 바꾸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바꾸고 해가지고 한강에서 디자인 특화해라 해서 디자인 특화를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2020년에 계약했는데 이 평당 546만 원에 계약했는데 요것도 뭐 거의 850만 원. 그래서 이것도 1.2조 정도가 늘어나요. 얘도. 한남 3구역은 우리가 다 아는 한남 성수 그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데도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최소한 면적의 증가는 최소한 줄이자. 이것이 이건 설계팀이 그 조합의 어떤 방향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네,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부산 촉진지구인데 요거 포스코가 수주했는데 여기 GS건설이 아주 오래 전에 그 계약을 했어요. 500만 원대로. 근데 GS건설이 980만 원인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지시켰어요. 그 다음에 삼성하고 포스코하고 경합을 했는데 삼성이 968만 원, 포스코가 897만 원. 포스코가 굉장히 다양한 제안을 해서 포스코가 선정이 됐죠. 요게 67층인가 68층인가 그래요. 부산에. 그러니까 요게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삼성하고 포스코하고 굉장히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사지구에도 삼성하고 현대도 다 하겠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공사들이 여기 돈이 좀 남는다. 우리 사지구도 좀 이 사업성이 괜찮다 그러면 시공사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공사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경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지구는 자기네들이 꼭 수주해야 되겠다. 그런 걸 계속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향후 이제 공사비 관련 주요 창안 사항은 1번이 고급화 설계 후 최고가의 분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 계약 후에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바뀌는 순간 다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아놓을 수 있는 모든 면적들을 다 잡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필요하면 조금 덧붙이거나 줄이는 그런 작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2조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 발생 시에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다 조합원님들의 찬성과 반대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돈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합원님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한 거죠. 다 돈인데. 그런데 우리가 잡고 있는 계획이 조합원님들께서 이거 수긍할 만하구나 라고 판단하실 때까지 그런 계획들을 계속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